저희 오늘 이제 감독님 모시고 그리고 영화 속의 배우분 중에 한 분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실 두 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저희도 같이 앉아서 진행을 할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옆에 계시는 분 박성주 감독님이시고요. 감독이자 각본이자 그죠?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영화에서 남편 역할로 나왔던 전석구 배우님도 이번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좀 용기 있는 자리가 아닐까. 용기 있어.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강한 여성의 이야기들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같이 하게 되는 남자 배우들의 역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동시에 이야기를 제한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감히 그 말을 용기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곁들여 봤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감독님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희가 제목을 알기 전에 영화를 보면 저는 영화의 제목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순간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의 정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비밀의 정원과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비밀의 정원은 아마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에게 그 제목을 경유해서 이 정원이의 이야기를 풀어주신 부분들과 동시에 이 영화가 여느 어떤 피해자 서사와는 대단히 다른 방식들로 감독님께서 분명 어떤 정점을 찍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연출한 박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비밀의 정원이라는 제목은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부터 정하고 쓴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가제로 집으로 가는 길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비밀의 정원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바꾸게 된 경우인데요. 비밀의 정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어떤 정원,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뛰어와가지고 숨이 좀 찼네요. 그 비밀을 머금고 있는 그 어떤 정원을 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마치 비밀로 치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비밀의 정원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다루고 있는 어떤 성폭행 소재의 어떤 영화들과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접근한 것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10년이 지난 그 1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아픔을 겪었고 실제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피해자의 아픔을 좀 다뤘습니다. 급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객의 한 사람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보면서 이 어떤 사건이든 피해는 우리는 언제나 피해와 가해 사이에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특히나 성폭력에 관련돼서는 피해자에게 혹은 어떤 상황이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는 한번 그 피해를 입고 나면 평생 그 피해자다움으로 뭔가를 살아야 되는 방식으로 혹은 이상한 방식의 낙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내가 너무 답답해. 그것이 아니야. 나는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은 현재로는 대단히 어려워라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저는 되게 맞아. 우리 이제 피해자 가해자라고 얘기를 할 때 언제나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해자 가해자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부분들도 아직 덜 됐기는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그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영화 가지고 있는 힘이 참 어느 순간부터 정말 어마어마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다른 영화들과 좀 다른 점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남편의 역할로 오늘 나오셨죠. 근데 너무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너무 잘했고 영화 안에서도 되게 저희가 이상적인 남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상적인 게 뭐 낭만적인 이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갈등과 이야기들과 감정을 정말 잘 풀어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연기로 들어와서 뭐 두 분 배우 다 너무너무 근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마 근데 시나리오를 받아 보시고 이 역할을 하시면서 그 아마 이 남편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몰입을 할 수 있었던 부분 혹은 이 남편의 역할을 해석하는 부분들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조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어쩌면 배우로서의 그 남편의 캐릭터와 인간 전소코가 이 역할을 맡으면서의 두 어떤 해석과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한번 질문을. 네, 뭐 큰 게 다른 점은 없었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고 그리고 선주랑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뭐 누구나 꿈꾸죠. 피해자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현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존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 검열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해자 옆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자기 스스로가 피해를 당한 사람인 것처럼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영화에서 뭐 남편의 존재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존재가 때로는 또 다른 상처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선주도 그런 부분이 가장 일상적이지, 아니 뭐 일상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실수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말 든든하고 이렇게 멋진 그리고 큰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금은 용기 없지만 조금은 뭐 남들이 봤었을 때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어쩌면은 우리네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리고 또 선수가 시나리오 써준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배우로서는 뭐 멋있게 나오고 싶은 욕망은 사실은 없는데요. 네,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어떤 사건, 재난 이런 어떤 사고들은 다 느닷없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준비한 상태로 나는 어떤 재난에 맞을 거니 그 재난에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준비를 해도 준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느닷없이 오고 그 느닷없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계속 싸워야 되니까 자기 내적 갈등으로 싸워야 되는 것들이고, 영화 속에서는 그게 남편의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졌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내가 저 위치라면, 내가 정원이의 위치라면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 질문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어서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그 질문에 답할 만큼의,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답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답을 찾아야만 되는 게 또 저희 사회의 현실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관객과의 대화 먼저 바로 진행을 하고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 덧대가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는 방식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먼저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각 과자를 드립니다. 사실은 생각 과자를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생각 과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하고 생각 과자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먼저 들어주시면 네, 저기 여기 있는 분. 그럼 잠깐 질문을 고르시는 동안에 저희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제가 마이크를 저기 우선은 조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여기 되게 신비스러운 소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원이라는 캐릭터를 볼 때마다 그 캐릭터를 보면서 특히나 이 거대한 화면에서 감독님께서 정원이의 처음에 정면을 보게 해주시고 정원이의 옆면을 보게 하고 정원이의 뒷모습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영화의 마지막에 정원이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정원이의 앞뒤 옆을 다 봤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절대로 꺼낼 수는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표면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표면 안에 담겨있는 이면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인간이 어떤 얼굴의 표정 이면에 담겨있는 삶과 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원이의 표정에 늘 되게 매료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면서 계속 막히는 어떤 지점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감독님께서도 정원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배우에게 그 캐릭터를 디렉션을 하셨을 때 특별한 어떤 방법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혹은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한번 좀 정원이의 캐릭터에 대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달라 이렇게 좀 구체적인 디렉션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영화 전반적으로 정원이가 어떤 말로써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예측을 하거나 추측해보고 정원이가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감정의 연결, 흐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씬, 매 컷마다 지금의 감정이 이 영화 전체 흐름 안에서 적절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이렇게 많이 염두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분들께서도 물론 영화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그 씬의 컷을 연기하시긴 하지만 저보다는 더 많은 집중을 하고 그 씬의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씬에서 갖고 있는 이 영화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이고 그리고 그것의 세계가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기가 좀 세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가라앉아 있다든지 이랬을 때 좀 그런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태이고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좀 그런 방식으로 정원이의 감정 그리고 상호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마음이 어떻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감정의 상태가 그런 방식으로 연출했습니다. 네, 질문 주셨던 일단 영화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 그 나무를 마주보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뇌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겠다. 절대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그 정원이라는 주인공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고 이것을 마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동생과 함께 웃으면서 그 밝은 날에 그 나무를 미는 장면이 감독님께서는 이런 거를 이 주인공이 이 상처 트라우마를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
하셔서 마지막에 그런 장면을 넣으셨는지 그냥 어떤 의도로 그런 장면을 시나리오 쓰시고 연출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치유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에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면 메시지겠지만 그게 꼭 치유가 아니고 저는 치유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치유로 나아가는 어떤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발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치유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어떤 가능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원이가 그 나무에 홀로 찾아가서 마주하는 부분을 장면적으로 넣었던 것은 그 직전에 영화적으로 메인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상호와의 관계가 매듭이 됐고 주변의 가족들이 어떤 도와주면서 사실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어떤 한 일련의 과정을 영화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원이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것이 치유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가 그 물 안에서 그 참아보려는 어떤 그 노력, 자기의 어떤 두려움과 맞서고 싶은 정원이 그 안에 있는 어떤 강인함이 좀 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상우에게 그동안 10년 동안 그 꼭꼭 싸매왔던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그 상처의 본질에 대해서 털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곳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시를 넣었습니다. 저도 관객으로서 그 정원이가 이제 그 나무를 찾아갔을 때 중간중간에 그 나무와 그다음에 상우가 목재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우가 목재소에서는 그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여서 혹시 그 나무, 그러니까 왠지 영화가 굉장히 나무와 물과 이런 그런 느낌들이 소리로도 굉장히 강렬하게 들렸지만 영화 속 안에도 되게 많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의 현장으로서의 나무만이 아니라 영화 안에서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무라고 하는 것 혹은 흙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촘촘히 심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같이 하게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혹시나 상우의 직업이나 혹은 그 목재소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다 연결을 좀 하게 저는 읽히게 됐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를 쓰시면서는 어떠셨는지? 우선은 영화에 자연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등장을 해요. 정원이도 수영 강사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고 어떤 비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바다가 나오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정원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나무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목재소도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한 이유는 정원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강인함을 좀 자연과 빗대어서 영화 전반적으로 좀 스며들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이라는 요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정원이가 좀 푸르렀으면 좋겠다.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주변에 자연으로 좀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시나리오 초반에 좀 상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담담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나무를 자르는 그런 소리와 어떤 행동 그리고 수영장에서의 어떤 되게 활기찬 모습들이 좀 대조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정원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원 내면은 정말 요동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그것들이 수영장에서의 어떤 소리 그리고 목공소에서 들려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과 좀 맞닿아 있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대조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도 네, 저 맨 뒤에 계신 전석호 배우님께 질문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2일 날은 안 오셔가지고 오늘 괜찮습니다.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 이 영화의 어떤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편 미열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단편 영화를 지금 장편화 하실 때 단편이 있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나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설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도 그 장편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길이만 길어진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영화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애초부터 장편을 기획한 것과 단편에서 시작한 게 되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그런 좀 고뇌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 그 단편 영화 미어를 제가 2016년도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것이 2015년도였고 그때 맨 처음에는 장편으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지만 그때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았고 그래서 단편으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더 할 얘기가 남아 있다면 장편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열의 촬영을 마치고 2017년도 1월부터 바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작업을 1년 한 7개월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에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처음에는 시나리오적인 것이었는데 미열이라는 그 영화가 조금 여러 영화제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열과는 또 다른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좀 그런 강박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조금 자극적으로 나아가는 시나리오 작업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시나리오를 보고 났을 때 이 영화는 도저히 찍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를 1년간 썼던 시나리오를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 초반부터. 그러면서 아예 마음을 다시 먹고 미어를 내가 외면할 게 아니라 미어를 다시 한번 보고 미어를 제대로 마주하고 여기 이 영화를 왜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이 영화가 주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향으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지금 비밀의 정원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그 초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미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부부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극복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비밀의 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정원이의 내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의 상처의 근원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피해자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여겨지는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10년간 이토록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상처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좀 치유의 어떤 서사로 나아가지 않았나.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2017년에 미열을 그 단편 버전을 보고 저도 지금 이제 2019년에 그 비밀의 정원을 보면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관객 한 사람으로서는 그 영화가 그냥 그 단편이 장편으로 갔다라기보다는 2년의 시간을 더 확장시켜서 그때 그 시간에 있었던 그들에게 더 성장을 하게 되거나 깊이나 폭이 생기면 이게 그냥 장편이라는 버전이 아니라 인물들의 삶이 더 확장되어가는 느낌으로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세월을 더 먹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내면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장편이 갖고 있는 힘과 장편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약간 더 시간을 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이어서 저는 되게 정말 근사하다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던 부분이어서 약간 한번 더 팬심으로 덧대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저한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손 드셨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고, 그다음에 배우님께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 5번 네임이 되게 머리에 남더라고요. 여운이 좀 남았다고 해야 되나?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도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서 그냥 하수구 구멍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뭔가 의미를 되게 저는 이제 그냥 여러 가지로 되게 해석을 혼자 해봤는데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저 양평하고 약간 대비가 돼서 어이 큰일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싸울 것 같고 되게 소리 지를 것 같은데 많이 약간 이제 긍정을 묻는다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연구를 하실 때 그 본인의 그 실제로 나였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시나리오에 맞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전석호 의원님 먼저. 네. 남편분이 화를 많이 내시는구나. 아 글쎄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만약에 나였으면이라는 그 if를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용기가 없다라는 것처럼 뭐 아마 이러한 선택을 또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선택이 뭐 관객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예, 아주 뭐 매우 썩 훌륭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있었던 것 같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주 시나리오를 받을 때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는 영화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한 영화가 너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영화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이제 단편을 만나게 됐었고 장편을 받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너무 잘 쓴 거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상처를 뭐 치유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택을 했던 거는 그냥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제 내 성격이라면 어떻게 했겠지.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겁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상대방 배우,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우리 뭐 키스탭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떠한 선택도 뭐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가 됐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부분에 제일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였다면 생각하기 싫은데요. 네, 이제 영화 속의 인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작에서부터 영화는 내내 약간의 위태로움들이 계속 위태롭고 뭔가 불안함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둘의 관계에서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거나 유연하게 풀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상우였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왔을 때 그 무표정한 정원이가 혹은 정원이가 툭 들어서 이게 뭐 수제비야? 아니면 뭐 떡볶이지 수제비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먹지 마. 이러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게 알콩달콩으로 갈 수 있기 전에 저희가 저거 약간 왜냐면 영화나 이 화면에서 나올 때 그런 정도면 순식간에 분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관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또 풀리고 하면서 풀리면서 상우라고 하는 캐릭터에다가 신뢰감을 조금씩 주면서 저희가 동일 씨가 그러니까 정원이가 주인공이지만 상우에게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신뢰를 할 수 있었던 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우가 힘들어했을 때 그 질문이 저희한테 이제 같이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그 질문의 선택에 상우가 해가는 방식들이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또 그 82년 김지영을 보고 난 다음에 공유 캐릭터에게 저는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 공유 캐릭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존하고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생겨나
갔던 어떤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옆에 분이 남편이시면 이제 저희가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화 속 캐릭터와 개별 캐릭터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생각이 나서 조금 더 덧붙여봤고요. 감독님께서 이제 또 이야기. 그런데 상우의 캐릭터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상에서는. 그래서 그 일상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부부에게 어떤 일련의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그 상우가 행동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크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원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우가 조금 막 화를 내거나 크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정원이는 정말 큰 상처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상우도 자신이 정원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이미 이제 영화 후반부에 알고 있게 그것이 평생으로 자신의 어떤 또 상처로 자기가 감수해야 될 어떤 기억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우도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찍을 때 제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전석구 배우님께서 어떤 지점에서 그랬냐면 이 영화가 어떤 자극으로 나아가거나 어떤 폭력적인 어떤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가 타자화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그것에 거리를 두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정원이가 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서로 얘기를 많이 했고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저에게 주면서 해서 이제 그 캐릭터를 쌓아 나가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번레이는 근본적으로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휴게소에서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는 그 과거에 10년 전에 자신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이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 죄책감들을 피해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 물리적으로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많이 보았었고 그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이가 과거에 왜 그 자신이 그렇게 그것을 무서워했는지에 대한 것을 10년 동안 그 가슴속에 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오번 레인에서도 비유를 했던 건데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가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인데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치 누군가 자신의 발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물속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이가 그것을 정원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의 심정으로 좀 연결을 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오번 레인에서 버텨보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맞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마지막에 수영장이 텅 빈 장면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는 뭐 귀신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사실 마주하고 나면 아름다웠고, 그 숲에서도 그런 말을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예쁘다 이런 말이 그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그런 여러 장치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러나 영화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제에서도 여러분 시간표 체크하시면 앞으로 더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가 아마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대단히 절대적인 부분들이어서 영화를 보시고 좋으셨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는 이 영화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문을 내주시면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요즘은 유행하는 말이 있죠. N차 관람이라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계속해서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감독님과 배우분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